안녕하세요. 저는 돌쟁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낳는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구나.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매일매일 깨닫고 있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 또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서는 저희 아이가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 바로 남편의 엄마 시모 때문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가 겪었던 일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동네 친구였고 남편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친구였던 저희는 서로 집에도 자주 놀러 갔는데 특히나 저희 집에선 비슷한 또래인 남편과 시동생을 많이 챙겨줬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는 바쁘셨기 때문에 남편과 시동생은 제대로 저녁을 챙겨 먹지 못할 때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희 집에 불러 같이 저녁도 먹고 가끔은 저희 집에서 잠도 자고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자연스럽게 사춘기 때는 서로 멀어지게 되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만난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연애하기 전에는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연애를 하고 나서 남편은 자꾸만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수연이 너 진짜 이상하다. 요즘 왜 이렇게 우리 집만 가자고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연애 시작하고 거의 매주 우리 집에 가는 것 같은데? 혹시 나랑 연애하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 만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어릴 적부터 우리 집 밥 엄청 좋아했잖아. 너 그거 기억나?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 항상 2그릇씩 먹어서 엄마가 체한다고 밥 먹고서 맨날 소화제 챙겨줬던 거. 기억나지? 어머님께서 진짜 좋으셨어. 음식 솜씨도 장난 아니시잖아. 사실 지금껏 한 번도 말 안 했었는데 그때 우리 진짜 힘들었다. 아빠는 밖에서 일만 하시고 집에서 나랑 동생은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고 저녁도 안 챙겨주시고 동네에서 너희 부모님만 우리 챙겨주셨어. 덕분에 저녁도 잘 챙겨 먹고 나 밥하는 거 어머님한테서 배운 거 너 모르지? 혹시라도 밥 먹고 싶으면 밥해서 먹으면 된다고 반찬은 챙겨줄 테니까 어머님께서 못 챙겨주면 동생이랑 집에서 따뜻하게 밥 지어서 먹으라고 나한테 알려주셨어. 진짜? 엄마가 그렇게 섬세했단 말이야? 나는 전혀 몰랐어. 그때야 초등학교 때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뭐. 그랬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때 정말 어렸잖아. 나도 그랬지만 너도 정말 어린아이였는데 동생도 돌봐야 했으니까 정말 힘들었겠어. 엄마랑 아빠가 이번에 너 보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아? 나중에 너희 아버지 일 때문에 이사 가고 나서는 연락도 안 돼서 엄청 궁금해 하셨거든. 이번에 보고서는 진짜 잘 큰 것 같다면서 좋아하셨어.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이지 뭐. 거의 3년을 너희 집에서 밥 얻어먹고 지냈잖아. 그때 어머님한테 배운 걸로 이사 가서도 동생이랑 밥도 해먹고 그랬어. 내가 진짜 감사해서 자꾸 가고 싶은가 봐. 왠지 모르게 너희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했거든. 염치 없게도 우리가 거의 며칠을 너네 집에서 잠도 잤었잖아. 동생이 집에서는 잠을 잘 못 자고 자꾸 깼는데 너희 집에만 가면 푹 잘 자서 나도 좋더라고. 그때는 새벽에 깨어나서 울면 날 깨우는 게 귀찮고 힘들었거든. 그래서 너희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버티다가 자고 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우리한테 불편하게 한 번도 안 하셨어. 오히려 며칠 더 있다 가라고 하시기도 했고. 너희 여행 갈 때 같이 가자고도 하셨잖아. 정말 감사했어. 어떻게든 그 감사한 마음 보답해 드리고 싶어. 남편은 어릴 적 저희 집에 남동생과 함께 여러 번 밥도 먹으러 왔었고, 잠도 잤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엄마는 반찬도 챙겨주셨고, 아빠는 지저분한 손 정리며 같이 목욕탕도 다녀오시기도 했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남편은 우울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괜찮았던 것 같다면서 항상 저희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저희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는 너무 기뻐했어요. 시동생 또한 저희 집에 따로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도 딸만 둘인 집에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시동생도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먼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형수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현재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고, 아버님 소원이 여자친구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라 저희가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형수님께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요. 저도 역시 형수님이 먼저 결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먼저 누가 결혼을 하든 상관없죠. 결혼 축하해요. 저나 수연이나 아직 결혼을 준비할 상황도 아니었고 생각해둔 것도 내후년쯤이었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나저나 걱정이 많겠네요. 아버님께는 인사드렸어요? 식장이며 이런 거 선택하려고 하면 시간도 빠듯할 텐데 혹시 내가 좀 알아봐뒀던 거 있는데 좀 알려줘도 괜찮아요? 형수님이 도와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도 괜찮으시다고 허락하셨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상견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머니, 아저씨께도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저한테 결혼 선물이라면서 신혼여행 비용에 보태서 쓰라고 도와주셨는데 사실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경황 없이 그냥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받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에이, 엄마 아빠가 신경 써서 준 건데 감사하게 잘 쓰고 나중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잘 갔다 왔다고 연락만 해줘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안 그래도 수연이랑 결혼 준비하겠다 할 때부터 엄마 아빠는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동생도 챙겨줘야지 생각하셨는데 마침 딱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선물로 해주신 걸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아줘요. 감사해요. 형수님도 너무 감사하고 아주머니 아저씨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전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항상 형이 말해줬거든요. 문득 기억나는 것들도 다 형수님 댁에서 밥 먹거나 같이 놀다가 잠들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그때 기억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동생은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아버님 이후로 저와 저희 부모님께 말을 꺼낼 정도로 저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남편과 시동생을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시동생네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동서 역시 어릴 적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버지 홀로 동서를 키웠던 가정이었어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 더 애틋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몇 년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아프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가족들이 모두 침통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을 찾아온 거였죠. 처음에는 시모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얼마 전에 찾아왔어.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 돌아가신 거 들었다면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라도 엄마 노릇 하고 싶으신가 봐. 동생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서는 찾아오고 싶었는데 아빠 눈치가 보였다면서 말하시더라고. 나만 괜찮으면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밥 한번 먹고 싶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어머니께서 연락을 해 오셨다고? 동생한테는 아직 연락을 안 하신 거야? 안 그래도 당신 궁금해 했었잖아. 이혼하고서 한 번도 연락도 안 오고 찾아온 적도 없었다면서. 저번에 한 번 찾아보고는 싶다고 했었잖아. 당신은 어떤데? 어머님 직접 보니까 마음이 어땠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따를 수 있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중요한 건 당신 생각이잖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엄마 만나기 전에는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컸었거든? 사실 엄마도 아빠가 버거우니까 이혼하셨겠지 생각을 했었어서 얘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나보니 그냥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어. 눈물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미안하다며 말하는 엄마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아마 그동안 동생 결혼했다는 소식도 아빠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다 알았던 거 보면 분명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 번을 연락 안 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가질 않는 것 같아. 아직 동생한테는 연락은 안 하신 듯 하더라고. 나한테 먼저 가족들이랑 다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당신 정말 어머님 많이 보고 싶어 했잖아. 당신도 힘들겠다. 아버님 보내드리면서도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면 동생한테라도 말 꺼내보고 같이 의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사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다 따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마 동서도 나랑 비슷한 생각일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끙끙 고민하지 말고 동생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결정해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어떻게 하셨는지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시모가 남편의 생활을 거의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걸 듣고서 남편은 마음이 많이 떠난 것 같더라고요. 거의 20년 넘게 얼굴 한번 본 적 없었던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나타나니 남편은 혼란스러워했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었죠. 결국에는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고민하는 남편과는 다르게 시동생은 시모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시모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컸니? 니들 아빠가 너희를 절대로 못 보여준다고 고집을 부렸어. 나는 멀리서만 너희를 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니들 아빠가 가고 나서야 편하게 밥 한번 먹을 수 있게 됐구나.
잘 지냈니? 그래도 결혼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렸다니 대견하다. 아버지 장례는 잘 치러드렸니? 장례식장에 가보고 싶었는데 괜히 갔다가 마음 심란한 너희들 더 심란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 장례 이후에도 정리할 건 다 잘 정리한 거야? 네, 아버지 장례는 잘 치렀어요. 혹시 유산 같은 거 물어보시는 거면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은 별로 없어요. 사시던 집이랑 차 정도고 보험도 이미 아버지 빚 갚느라고 다 썼고요. 오늘 이 자리 마련한 건 그래도 동생이 어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서 마련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희 다 가정을 꾸렸고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 장하다. 너희끼리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는지. 니들 아빠는 너희 그냥 내팽개치고 살았겠지. 어떻게 둘이서 이렇게 잘 컸는지 나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야. 그럼 아버지 살던 집은 지금 비어 있는 거니? 안 그래도 너희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당분간만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지내면 안 되겠니? 어차피 집 처분하려면 시간도 좀 걸릴 거 아니야. 그래, 엄마. 그렇게 해. 형도 저번에 어차피 집 정리하면서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새 주기에도 애매하니까 그냥 비워두려고 생각한다고 했어. 엄마, 그래도 한 번은 우리 보러 와주지 그랬어.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형수님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엄청 챙겨주셨어. 형수님도 좋은 분이지만 형수님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그래. 들었어. 아유, 내가 옆에 있었으면 그것보다 더 잘 챙겨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엄마가 못 챙겨줘서 너희가 남의 집 눈칫밥 먹으며 살았겠구나. 정말 미안해. 이게 다 니들 아빠 때문이야. 너희한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쩌겠다 막말만 하고 평생을 나는 내 자식 편하게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 버렸구나. 정말 미안하다. 시모는 이혼을 하고 나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시모에게는 고생의 흔적이라곤 찾을 수 없었어요. 손에는 휘황찬란한 장신구들과 함께 굳은 살 하나 보이지 않는 손이며 얼굴 또한 꾸준히 관리를 받았는지 젊어 보이고 생기 있는 피부셨죠. 공장도 다니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고생하며 살았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의아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생각하고 지나쳤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았고 시모는 그 후로 여러 번 시아버지 댁에 잠시 지나겠다고 남편에게 말을 꺼낸 듯 싶었지만 남편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는지 시모는 시동생에게 연락해 시아버지 집에 지내게 해달라고 한 듯 보였죠. 시동생은 시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남편에게 다시 부탁을 했고 결국 시모는 빈 시아버지 집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동생이 그동안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고 자기만큼 기억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모가 그동안 찾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았던 것은 시동생에게 말하지 않았죠. 저 역시 남편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시동생의 마음도 이해했기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동서는 쌍둥이를 임신했고 시모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동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집안일을 하나도 못한다며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집에 가보니 이미 시모가 동서네 집에 와 있더라고요.
아,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안 그래도 동서 입덧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집안일 좀 도와주려고 왔어요. 며칠 전부터 입덧이 너무 심하다고 하던데, 동서는 좀 괜찮아요? 들어보니까 그래도 과일 주스는 좀 먹을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좀 사왔어요. 과일 직접 갈아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동서 어디에 있어요? 입덧 너무 심하면 병원 가서 입덧 주사라도 좀 맞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입덧 주사? 너 그게 얼마나 나쁜 주사인지 알기나 하니? 아기 키우는 주사가 그 주사야. 그 주사 맞고 태어난 애들이 다 엄청 크게 나오는 거 모르니? 뱃속에서 이미 다 커서 나오니까 자라면서도 항상 비만해 등치도 산만해가지고 에휴 그것도 모르면서 입덧한다고 주사 맞으러 가자고 하는 거니? 너는 네 동서 생각은 하는 거니 마는 거니? 그리고 과일이 얼마나 당분이 많은데 이걸 갈아서 먹인다고 해. 아이 생각해서 입덧해도 참아서 조금이라도 먹어야 된다 말하지는 못할 망정. 에휴. 네? 아니, 입덧하면 음식 아무것도 못 먹고 다 토해내는데 어떻게 참아서 밥을 먹으라고 해요? 근데 어머님, 집안 꼴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온갖 물건들은 다 꺼내 놓으셨어요? 어머님께서 청소해 주시려고 이거 다 꺼내 놓으신 거예요? 어머님, 근데 지금 예민할 때라 그냥 동서가 원하는 것만 해주고 저희는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원래 임신하면 집안일 잘 못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입덧할 때는 더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얘만 놔두고 그냥 가자는 거니? 아무튼 자기 일 아니라고 대충 말하는 것 봐. 그리고 임신했다고 너무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대청소하면서 좀 움직이면 입덧하는 것도 좀 나아지고 괜찮아진다니까. 내가 다 해본 거라서 알아. 아마 둘째는 내가 둘째 임신했을 때랑 비슷할 거야.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 언제부터 여기 오셨던 거예요? 동서 지금은 푹 쉬어야 해요. 안 그래도 몸도 약한데 임신해서 기운 없는 애를 집안 대청소하면서 정신 차리라고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얼른 옷 챙기세요. 여기는 제가 정리할 테니까 어머님도 댁에 가서 쉬시고 저도 여기 정리하고 집에 가볼게요. 시모는 동선의 집에 가서는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 놓고선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고선 입덧하는 동서에게 정리하라고 시킬 요량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선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로 자기 말이 맞다며 우기는 시모를 끌고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저나 남편이나 똑같다면서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둘째네밖에 없다는 말을 남기고선 집으로 가셨고 전 동선의 집으로 가서 난장판이 된 집을 치웠어요. 나중에 동서에게 물어보니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매일같이 동선의 집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오셔서는 입덧하는 걸 참으면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하고 정말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신다며 저에게 털어놓았죠.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시모를 만나고 나서 활기가 생긴 시동생에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동서를 보며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동서의 집에 자주 찾아가 시모가 있을 때면 제지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남편을 꼭 빼닮았다면서 기분 나빠 하셨죠.
그러던 중 동서가 임신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와 시동생도 너무 축하해주면서 기뻐했고, 특히나 동서는 육아 동지가 생긴 것 같다면서 더 기뻐했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임신한 걸 탐탁치 않아 했어요. 예, 넌 참 부지런도 하다. 아니, 동서네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매일같이 오더니만 어떻게 부지런하게 임신까지 했대? 참나 신기하네. 너 근데 내가 보기엔 좀 타이밍이 의심스럽긴 한데, 혹시 사람들 관심이 다 동서한테로 쏠리니까 부러워서 임신 급하게 한 거 아니지? 내가 또 이런 쪽에는 눈치가 정말 빠르거든. 네가 아무래도 큰 며느린데 그래도 둘째한테 관심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 무슨 임신을 그렇게 해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이 이렇게 된 거일 뿐이고, 그리고 동서한테 관심 쏠려서 부러워서 임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저희 가정, 가족 계획하고 임신한 거예요. 어머님은 가만 보면 제가 동서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저 동서랑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냈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시기 질투하는 사이끼리도 친하게 오래 지낼 수 있는 거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동서지간에 임신 시기가 비슷하면 되겠니?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저지르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잖아. 너 내가 동서만 챙긴다고 해서 질투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둘째네 집에는 많이 왔지만 너희 집에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내가 너 임신하면 너희 집에 가서 살림이라도 도와줄까 싶어서 그런 거니?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집 살림 안 도와주셔도 되고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어머님 할 일 하셔도 괜찮아요.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하는 일이 있는데 동서도 임신하고 그래서 챙겨주느라 못하신다고. 이제 동서 입덧도 안 하고 컨디션도 괜찮으니까 계속 동선에 가시지 마시고 어머님 하시던 일 하세요. 계속 그렇게 말하시면 저도 동서도 불편해져요. 이것 봐봐. 동선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네가 자꾸 둘째 며느리만 챙기니까 질투 났구나? 아이고,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는 첫째 며느리도 챙길게. 말을 하지 그랬어. 너나 네 남편이나 다들 겉으로는 싫다, 불편하다 하니까 내가 눈치 보여서 못 간 거였지. 진작에 말을 좀 하지 그랬니?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시모는 어처구니가 없게도 제가 질투를 해서 임신을 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제 말을 믿으시지도 않았고 본인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셨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저희 집도 동선의 집도 가지 마시고 하시던 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마저도 질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셨어요.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은 임신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그 이후로는 시모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동선에는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신생아 한 명도 힘든데 쌍둥이를 돌보려고 하니 동서와 시동생 모두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육아휴직을 다 쓰고 다시 복직을 할 때가 되었죠. 동서 혼자서는 쌍둥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서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가서 도와주곤 했어요. 어느 날 동서네 집에 찾아갔더니 시모가 와 계시더라고요.
동서,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아이 보느라 힘들지? 요즘은 산후도우미 선생님들은 안 오시는 거야? 그럼 낮에는 동서 혼자 아이를 보는 거고? 진짜 힘들겠다. 동서 다음 달에는 복직해야 한다고 말한 거 아니었어? 좀 미룰 수 있으면 미루면 좋겠다. 동서 기운도 없는데 아이 내가 볼 테니까 조금 쉬어. 어머님은 언제 오셨어요? 아이 한 명이라도 좀 안아주시지. 형님, 안 그래도 복직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복직 안 하면 왠지 정리될 것 같아서 그냥 복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도 부모 구하고 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전에 잠깐 구하고 오후에는 친척이 와서 봐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요. 아이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어린이집 보내기도 너무 어리고 내년에는 어린이집 보내려고요. 아, 정말? 아유, 부모 구하는 것도 힘들 텐데 걱정이다. 나도 주변에 한번 알아볼게. 내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출산한 친구들 몇 명 있거든? 걔네들 중에 아이 부모 구해서 맡기고 복직한 애들도 많이 있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구해야 마음도 놓이고 그렇잖아.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부모 구하려고? 그런 거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 공짜 인력 있으니 시간 낭비 마라. 어디 그런 거에 쓸데없이 돈을 쓰려고 해? 오전에는 얘가 와서 애 보면 되는 거고 오후에는 너네 친척 와서 봐주신다고 했지? 혹시 친척한테도 아이 봐주는 비용 준다고 했니? 그럴 거면 애초에 아서라. 그냥 얘 보고 와서 애 미리 보면서 예행 연습하라고 해. 그네는 내일부터 오전에 일찍 와서 애들 좀 보고. 보모를 구한다는 동서의 말을 듣고 시모는 저에게 신뢰를 던지면서 공짜 인력이 있다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보고 아이를 보러 오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선 전 너무나 황당했고 저도 임신 7개월이라 어느 정도 배가 나왔는데 저에게 신뢰까지 던지면서 말을 하니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소리를 친 건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고생하는 동서를 위해서 연차를 쓰고 일찍 퇴근을 했고 들어오면서 시모의 말을 들었던 것이었죠. 엄마, 방금 치명적인 잘못했어요. 지금 형수님께 뭐 하는 짓이에요? 엄마 설마 지금까지 형수님께 이런 대접한 거였어요? 진짜 실망이네요. 안 그래도 요즘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생각했었는데 형 말이 진짜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저희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 더 이상 엄마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아이고, 시연아, 오해야. 내가 장난으로 말한 거지 진심이 아니란다. 며느리 네가 좀 말해봐라. 내가 장난으로 그런 거잖아. 그렇지? 안 그래도 둘째가 복직해야 한다고 보모 구한다는 소리를 하길래 그냥 나는 첫째가 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장난으로 그냥 건네본 말이었어. 근데 이 시간에는 어떻게 집에 왔니? 밥은 먹었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고기 재워놨거든. 얼른 내가 구워줄게. 됐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솔직히 형이 저한테 말해준 거 하나도 안 믿고 그냥 엄마가 저한테 해주는 것만 생각하고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저랑 아내, 형이랑 형수님도 찾지 마세요. 저희도 평생 없었던 엄마 갑자기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그냥 엄마 앞으로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게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시연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그동안 너희 보러 안 왔던 거는 평생 후회하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일부러 너희 보러 안 왔던 건 아니야. 전에도 말했잖아. 너희 보러 오면 너희 아빠가 날 신고하겠다고 겁줬다고. 그래서 못 온 거야. 그리고 나도 니들 엄마 노릇 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더 강하게 말했던 거고. 이게 불편했다면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화 좀 풀어. 알았지? 아들, 엄마 그렇게 말하면 너무 속상해. 아들이요? 애초에 엄마 아들은 제가 아니고 따로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형이 저한테 말한 거 듣고서는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이란 걸 알고선 전 엄마가 언젠가는 저한테 말을 꺼내겠지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거기다가 제 아내 괴롭히기도 하시고 형수님까지 괴롭히신다고요? 저 더 이상 엄마 볼 생각 없네요. 시동생은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시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뒤로 시동생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고, 서럽게 우는 시동생을 보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동생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시모에게는 남편과 시동생이 아닌 다른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바로 재혼을 하셨고,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기간을 보니 시아버지와 결혼을 했을 때 임신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바로 시모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던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래도 아들들의 엄마니 자식들을 보러 와주길 바라셨지만 시모는 그날 이후로 아예 가족들과 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인척들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된 남편은 더 이상 시모와의 연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애틋하게 생각했던 시동생에게는 차마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모, 남편, 시동생 이렇게 세 사람만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뒤늦게 엄마가 반성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용서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 동생도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했고 좋아하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엄마는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 어느 날 나랑 동생이랑 엄마랑 밥을 먹는데 엄마가 문득 아빠 재산에 대해 물어보더라고. 장례 치르고 나서 재산 조회는 해봤냐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으로 너희는 집이 있으니 처분해도 나누는 거 애매하지 않겠냐면서. 엄마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기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때 알았지. 엄마는 아빠 재산 받으려고 온 거구나. 아, 설마 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연락한 거라고? 어머님한테 결혼한 거 안다고는 얘기해봤어? 자식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다고 말해봤어? 안 그래도 어머님, 나한테도 시아버님 살던 집에 대해서 계속 묻더라고. 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 많이 해놓은 거 아니었냐면서, 얼마나 빚이 있었길래 그 돈을 다 써버린 거냐면서 물어보는데 나도 왜 이러시나 싶었거든. 그러게 티를 냈는데 동생도 모르는 게 이상하지. 그때부터 동생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재수 씨도 동생한테 말은 안 했는데 낮에 엄마가 왔다 갔다고 했던 날은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는 날이 많았대.
아무리 물어봐도 별말 안 하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당신한테 들었던 말해 줬었거든. 그거 듣고서도 충격이었는데 엄마한테 자식이 있다는 것도 듣고선 충격이었었나 봐. 그래도 이제라도 정리돼서 다행이네. 아마 동생도 마음 정리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다가 이 상황 벌어진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정리해 볼게. 시모는 이혼 후 결혼하고서 다른 자식들을 낳았고 30여 년을 그렇게 남으로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사고를 치면서 재산을 다 써버리자 생활이 힘들었던 시모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남편과 시동생을 찾아 나섰고 그러면서 시부가 아프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였죠. 언제 다시 돌아갈까 생각을 하다가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남편에게 연락을 한 듯 보였어요. 시모는 그 뒤로 여러 번 연락을 해왔지만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시모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저희는 빠르게 집을 정리했고 시동생네와 저희 모두 이사를 갔죠. 당연히 시아버지 댁도 정리를 했어요. 복직을 고민하던 동서는 일을 그만두면서 저와 같이 작은 동네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남편과 시동생도 이직을 하면서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어요. 시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같은 동네로 이사를 오셨고 시동생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듣기로는 시모는 결국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고 외도로 낳은 자식들도 다 받아주지 않아 여기저기 떠돌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식을 버린 시모에게 큰 벌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 식구들에 대해 얘기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이번 설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라 남편도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는지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네요. 작년에 시댁과 한바탕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모와 형님들이 시댁에 들어와서 함께 살길 원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제 위로 2명의 형님이 계신데 두 형님은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시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만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시모는 이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 하셨는지 더 큰 목소리로 압박을 가하셨네요. 두 형님이 시댁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니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결혼 초에도 시댁에서 사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형님들이 시모에게 지속적으로 막내 며느리 편의만 봐준다고 똑같은 조건으로 대해주길 원했었죠. 어머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내 동서만 따로 분가해서 사는 건 너무하잖아요. 때만 되면 자잘한 건 저희가 다 준비해야 되고 저도 분가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한테는 결혼 초부터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조건을 다셨으면서 왜 막내 동서는 하고 싶은 대로 놔주시는 거죠? 막내 서방님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같이 살길 원하지 않는데 나보고 어쩌란 거냐? 너희들은 내가 같이 지내길 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불만들을 털어놓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 집안 재산을 탐내고 들어온 거 아니야? 쟤들은 받고 싶지 않다고 애초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잖아. 네가 좀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니? 이제 이런 말 듣는 건 나도 지겹다. 저는 지금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님 댁으로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형님들이야 결혼을 하고 바로 어머님 댁에 들어와 살았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많은 짐들을 어떻게 전부 처분하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결혼 생활 벌써 15년이 넘었다고요. 그리고 형님들은 아버님, 어머님께서 한평생 모으신 재산 나눠받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부부는 그런 욕심 없기 때문에 받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건데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하라는 대로 무조건 제가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머님 댁에 식구들이 많아서 항상 비좁은 상태인데 저희까지 들어오면 발 디딜 틈도 없을걸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댁 행사 걸은 적 있었나요? 때 되면 그래도 새벽같이 와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왔는데 형님들은 매일 집안 살림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제 말 틀렸나요? 어머님, 정말 웃기지 않아요? 시댁에 들어와서 어머님 모시는 건 싫으면서 자기는 서방님 데리고 자기 엄마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만들 해라. 그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됐다. 이제 그만해라. 쟤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랑 사는 게 그렇게 싫은 거니? 처음부터 싫으면 싫다고 확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원하면 분가해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주실 재산은요? 그럼 그건 막내 동서네와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시간 아까워서라도 버티고 살 거거든요. 막내 동서는 나랑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네. 아주 혼자 편하게 지내니까 개념을 상실한 것 같아. 어른이 얘기하는데 상당히 예의 없게 말을 받아치네. 동서도 며느리로 들어온 지 꽤 됐다 이거야? 어머님이 맨날 막내라고 감싸기만 하시니까 동서가 머리만 커진 거잖아요. 제가 시댁에 들어와 살지 않는 게 두 형님들은 불만이었고 시모는 중간에서 상당히 난감하셨는지 저와 형님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시모도 점점 지쳐가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한테 재산을 나눠주는 건 싫으면서 모임이 있을 때만 시댁에 찾아오는 건 또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네요. 저는 형님들의 불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싫으면 나와서 살면 되는 걸 재산은 받고 싶으니까 시댁에서 나오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상태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으면서 쓸데없이 저한테 화를 돌리는지 알 수 없었네요. 서로의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자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형님과 저와의 관계를 좋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을 하게 되었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까지 어머님 댁에 들어와 살 수는 없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나도 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게 쉽진 않지만 지금 집안 돌아가는 상황을 봐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화를 내고 너희 사정을 얘기했는데 이거 봐봐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잖니. 그렇다고 너를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내 속은 얼마나 답답한지 잘 알겠지? 사돈은 좀 어떠시니?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을 버리면서까지 들어와 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제가 형님들이랑 따로 얘기해서 좋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귀만 안 들리시지? 아직 건강 상태는 양호하신 편이세요. 그럼 저는 형님들 일손 도우러 나가 볼게요.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두 형님들은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시모도 형님들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주방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었던 형님들 사이로 저도 일손을 거들었는데 형님들이 저와 할 말이 있다며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밖으로 불렀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형님들의 압박은 결국 제 성격을 건들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원래 함께 하는 거 아니야? 15년 동안 분가했으면 된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동서 편의를 봐줘야 하는 건데? 귀가 안 들리는 동선의 어머님 모시고 살면 서방님만 힘든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보다 동서가 훨씬 더 이기적인 것 같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잖아. 우리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어머님 댁에 눌러붙어 사는지 알아? 동선의 어머님, 이제 그만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동서도 시댁에 들어와서 농사일 같이 도왔으면 좋겠어. 아직도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일꾼 쓰는 거 잘 알고 있지? 방도 남는데 놀리는 것보다 동서가 채워주면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너무 오랜 시간 단독 생활해서 감을 잃었나 본데 집안 어른이 좋게 얘기할 때 들어야 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한계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땐 이미 후회도 늦어버리는 거라고. 올해 안에 무조건 들어올 준비했으면 좋겠어. 집안 살림 꾸리며 사는 게 힘든 거지. 처분하는 건 금방 하잖아? 동서는 그냥 옷가지만 챙겨서 몸뚱이만 들어오면 된다고. 재산은 당연히 15년간 따로 살았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제외하고 받으면 될 것 같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형님, 아버님께서 농사일을 워낙 크게 하셔서 재산이 많은 건 알고 있긴 하지만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한다고요. 빚 없이 버는 돈으로 내 가정 잘 꾸려가면 되는 거지. 그 많은 돈 받아서 뭐 하게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셔야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제가 들어와 살 이유는 없는 거죠. 저 혼자 편해 보여서 계속 강요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형님들 눈치 보며 살고 계시지. 형님들이 어머님 눈치 보며 사는 건 아니니까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시부모님 삼시세끼 해드리는 게 싫으셔서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형님들도 성격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목소리면 조용히 받아들이시더니 이제는 머리 위에 군림해서 휘어잡으려 하시잖아요. 남이 보면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 집에 얹혀 살고 계신 줄 알겠어요. 어머, 참.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는 거야? 형님, 제가 이래서 대화가 안 통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서가 차라리 안 오는 게 훨씬 낫겠다.
둘째 형님은 갑자기 제 어깨를 손으로 밀치기 시작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갔어요. 제 어깨를 계속 밀치는 형님의 손을 쳐내자 첫째 형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둘째 형님한테 대들었다고 같이 저를 밀쳐댔고 결국 저항하려 했던 게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네요. 서로 안 좋았던 감정이 그날 폭발하게 되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새 며느리가 뒹굴며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시댁 식구들은 형님들과 저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네요. 난리가 난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고 아주버님이 말리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신 시모는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모든 걸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오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형님들 편을 들어준다는 게 너무 서운했던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너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래 안 해도 필요 없다. 집 팔리는 대로 짐 싸서 들어오도록 해. 그렇게 할 생각 없으면 차라리 인연 끊고 살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너희들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걸 언제까지 봐야만 하는 건데? 막내 며느리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정리하고 들어와서 일손 도와라. 너희들한테도 재산 넉넉하게 넘겨줄 테니 남 눈치 보면서 일할 필요 뭐가 있겠어? 엄마, 왜 이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형수님들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한솥밥 먹은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저희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 의견은 더 이상 들을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관계는 조금도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 당장 정리하고 들어와라. 차라리 그냥 인연 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엄마가 형수님들 눈치 보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건 정말 아니죠.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사람이랑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게요. 차라리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같네요. 그럼 볼일 끝난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볼게요. 너 하나만 결정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고집 부려야 되겠니? 한 집에서 살면 전부 해결되는 문제잖아. 왜 대답이 없는 거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희 엄마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어머님 집에 들어와 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지금도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데 제가 들어와 살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형님들은 저를 부려먹고 싶은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뿐이라고요. 형님들이 하는 일들이 많고 어머님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니까 눈치를 보시는 건 당연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한 번은 오게 될 문제였고 결국 저희 부부는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분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와 형님들한테도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안 좋았던 상황들이 한동안 저를 괴롭게 만들었네요. 말로는 인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저희가 안색이 좋지 않자 엄마는 금세 눈치를 채셨는지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보셨고 엄마한테까지 걱정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아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충 둘러댄 뒤에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너무 서러웠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라 제 눈시울을 붉혔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대충 알 수 있었죠. 잘 지내고 있었니? 그때는 서로의 감정이 너무 격해지는 바람에 나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막내 며느리 너한테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왜 왔는지 대충 짐작은 갔지?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풀 건 풀어야 하지 않겠니? 말로는 인연을 끊어내겠다곤 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잖아. 다들 그때는 너무 흥분했었다고 미안해하고 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잘 풀어보도록 하자. 너 가고 나서 내가 한참 동안 첫째랑 둘째 며느리한테 엄청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재산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입 꾹 닫고 잘못을 인정하더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걔들도 내 집에서 싹 다 쳐낼 생각이니까 너도 서운했던 건 싹 다 잊고 좋은 방향 쪽으로 해결을 보도록 하자. 시애미 부탁 들어줄 수 있는 거지? 오래간만에 너희 집에 왔는데 사돈이랑 대화 좀 하다 가야 되겠다. 사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시모는 설 명절에 저희 부부와 엄마가 시댁에 함께 와주길 바라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물음에 바로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뒤에 답을 드리겠다며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네요. 그만큼 두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러웠어요. 시모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아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셨고 엄마는 저를 잘 좀 부탁한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귀는 들리지 않으시지만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대충 알고 계신 듯 보였어요. 아빠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는 항상 옆에서 엄마를 돌봐주시고 두 분이 의지하며 잘 지내셨는데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홀로 되신 엄마가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생활에 적응을 못하셔서 여동생과 상의 끝에 번갈아 가며 엄마를 모시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으실 때까지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먼저 저희가 모시기로 결정하게 된 거였죠. 불과 엄마를 모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선 그런 꼴도 용납을 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렇게 잠깐 동안 시모는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 시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져 낮게 깔린 목소리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 시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대충 알려주었고 시모는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침착함을 유지한 채 한참 동안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문제는 형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안 좋은 일이 또다시 생긴다면 그땐 전부 다 내쫓을 거라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형님들도 좋게 풀고 싶어 한다며 저희가 설 명절날 왔으면 한다고 저희 부부를 계속 설득하셨네요.
늦은 시간까지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충분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뒤 설 명절날 저희 가족은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다들 웃는 얼굴로 반겨주셨지만 서로가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그런지 조심하려는 행동들 때문에 조금은 어색했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설 명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들과 한바탕 했던 기억 때문인지 제 몸은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었죠.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데에는 술이 제격이라며 큰형님이 당금주를 꺼내왔고 모두들 술에 의지한 채 어색한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형님들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윗사람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저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내자는 말에 저 또한 그걸 원하고 있다는 말로 답을 해주었네요.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날만큼은 형님들도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고 그렇게 분위기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저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다가오고 말았네요. 아침이 밝아오고 눈을 떴을 때 두 형님과 시모는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고 저도 서둘러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시모에게 여쭤보니 잘 모르겠다며 동네 한 바퀴 돌고 계신 거 아니냐고 크게 신경 쓰지 않길래 시모의 말대로 아침 공기 쐬러 잠깐 집 앞에 나가 계신 줄 알았습니다. 창밖을 쳐다보니 엄마가 안 보이시길래 형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엄마를 찾으러 나갔어요.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집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으셔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도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며 엄마를 찾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급하게 부르며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하는 순간 너무 충격적인 모습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농수로에 빠져서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셨어요. 얼마나 계셨는지 입술은 보라색을 띠고 계셨는데 머리에는 출혈까지 있으셨네요. 제가 너무 놀라 아무것도 못하자 남편이 정신 차리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서 덮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라고 하길래 서둘러 시댁으로 들어가 방에 있던 이불을 꺼내 나오자 갑자기 형님들이 저를 막아 세웠어요. 동서, 어디를 가길래 그 많은 이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한창 정신없이 아침상 차리고 있는 거 몰라? 와서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어제 우리 좋게 푼 거 아니었어? 그럼 동서도 우리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러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형님, 지금 저희 엄마가 농수로에 빠지셔서 위독하신 상태세요. 아직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지셨는지 의식이 없으세요. 일단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불을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이불 좀 더 가지고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엄마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어요. 어머, 그래서 지금 아침상 준비 다 해놨는데 거기로 전부 다 가야 한다고? 새벽부터 고생해서 준비한 음식 전부 식게 생겼잖아. 농술에 빠져서 어차피 불어터진 몸뚱이 이불 덮어줘봤자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위독하시다며. 그럼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든 떡국은 아직까지 따뜻하다고. 구급차 온다며. 서방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금방 올 텐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침이라도 든든하게 먹어둬야 하지 않겠어? 동서는 가서 떡국이나 불지 않게 빨리 아침상이나 준비해. 아버님, 어머님 굶길 작정이야?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가족들 전부 굶길 거냐고. 입을 이리 내놔. 이거 놓으세요. 형님들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희 엄마 생명이 위독하시다고 말했잖아요. 구조대에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이불들을 더러운 농수로에 빠뜨리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그게 얼마짜리 이불들인데 이리 내놔라. 귀한 이불 내어줄 수 없다. 어머님, 방금 저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다 들으셨잖아요. 이러다 정말 세상 떠나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들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지고 온 옷가지들밖에 없어 그거라도 챙겨서 농수로에 빠져있는 엄마한테 급하게 달려가게 되었네요. 남편은 속옷만 입은 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저희 엄마한테 덮어드린 뒤 사지를 주물러 주며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가지고 온 옷가지들을 보고 화를 내며 왜 이불은 안 가지고 왔냐고 뭐라고 하자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추위에 온몸을 떨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제가 가지고 온 옷가지들로 엄마의 몸을 덮어드렸고 그 사이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엄마를 응급실로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다시 입은 뒤 저희 차로 달려가 응급실에 가려고 차문을 열었는데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멀뚱히 쳐다만 보며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가지고 온 짐을 전부 다 차에 싣고 제 딸을 뒷좌석에 태운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길 바라고 있었냐며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운전석에 올라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전부 정신 상태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보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농수로에 빠져 위독한 상태이신데 걱정되는 말보다 떡국이 불어 터진다고 걱정한다는 건 저희 엄마가 어떻게 되던 상관하지 않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였네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엄마가 농수로에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으셨지만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의문의 한마디를 던지셨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게 되었네요. 엄마가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진 게 아닌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했었고 조사를 나온 경찰분들께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 횡손이범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경찰분들은 수사를 위해 시댁으로 향하는 사이 남편과 저는 엄마가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는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남편과 저는 깨어난 엄마를 보며 흥분해선 어떻게 된 거냐고 수화로 급하게 여쭤보자 엄마는 팔을 들어 수화를 하기 힘드셨는지 종이와 펜을 요구하셨어요. 저는 급하게 건네드렸고 엄마는 힘겹게 무언가를 작성하신 뒤 남편한테 건네주셨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작성하신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손을 덜덜 떨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한 채 시댁으로 가야겠다며 저에게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었고 엄마가 작성한 내용을 보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둘러 시댁을 찾아가 조사를 받고 있는 시댁 식구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희를 본 시댁 식구들의 안색은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엄마의 친필 편지를 들고 시모와 두 형님을 범인으로 지목했네요. 엄마가 작성하신 편지의 내용에는 아침 공기를 마시려고 잠깐 외출한 사이 뒤에서 어떤 차량이 엄마를 들이받쳤고 차에서 내려 엄마의 몸 상태를 살핀 사람은 다름 아닌 두 형님과 시모였어요. 시모와 두 형님이 엄마를 보면서 했던 말은 기머거리 엄마 때문에 이런 불화가 생겼다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 트럭으로 사고를 유발해 농수로에 빠뜨린 거였다고 종이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여줬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였죠. 경찰들은 시댁 식구들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며 저희 부부에게 집안 수색을 요청했어요. 수색 영장 없이는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집안을 뒤졌고 잠시 뒤 쓰레기통을 뒤진 남편이 구겨진 한 장의 종이를 펼쳐보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저희 엄마가 작성하셨던 편지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결국 시모와 두 형님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전부 자백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와 두 형님은 아침상을 보기 위해 트럭을 타고 잠깐 마트에 들렀었는데 집에 들어오는 도중에 농수로 옆에서 저희 엄마가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고 계신 모습을 보고 형님은 저희 엄마만 없었어도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들여와 농사일을 시킬 수 있었을 거라면서 갑자기 분노했고 그 말에 동조한 둘째 형님도 저희 엄마를 보며 큰형님을 부추기며 화를 돋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저희 엄마 때문에 그런 거라고 탓을 돌리게 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한 첫째 형님이 결국 사고를 유발했던 거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저지른 세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날 이후 두 번 다시 시댁에 찾아가는 일은 없었네요. 현재 시모와 두 형님은 교도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획적 사건이 아닌 충동적 사건으로 판결이나 형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에 하시던 농사일을 전부 다 정리하고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재산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주셨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집안의 가장들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치만 보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저러는 모습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시부와 아주버님들 또한 똑같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절대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상처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과거에 있던 안 좋은 기억들을 전부 털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날들만 생각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0살 된 남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어색하긴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70이나 되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을 만큼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쁜 딸 하나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저를 믿고 따라와준 아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와 결혼한 이후 고생시키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 현실은 아내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상태였죠.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던 제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게 되었고 급하게 응급실에 도착해 어떻게 된 일인지 의사에게 물어본 순간 저와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가 제 앞에 나타났네요. 광덕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병원에 누가 입원이라도 한 거야? 나는 아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에 왔거든.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다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 게 왜 너 탓인데? 그럼 병원에 머물러 있던 게 내 아내 때문인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건데?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길에 영숙 씨가 저녁장을 본 뒤에 집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 태워드리겠다고 했는데 괜찮다며 가던 길 가시길래 손님도 있고 해서 일단 출발했거든. 그런데 손님 내려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보니까 영숙 씨를 만났던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있길래 차를 멈추고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고를 당했는지 상태가 위급해 보여서 급하게 차에 태워 응급실로 오게 된 거야. 그리고 병원에서 너한테 연락을 취한 거고 아무래도 인도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경찰에서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 중에 있어. 내가 그때 태워줬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택시 기사를 하고 있던 친구는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그런 친구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나온 의사는 조금만 늦었더라도 제 아내는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며 친구의 도움을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든든한 친구가 있다는 거에 너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병실로 옮겨진 아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장인 장모님께서 제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자네 때문에 내 딸이 세상을 떠날 뻔했잖아. 내가 이래서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려 했던 거야. 자네 만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는 놈이 뭐가 좋다고 억지로 결혼까지 해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우리가 애를 봐줘서 그나마 더 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거지. 만약 영숙이가 애까지 데리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어?
밖에서 일도 하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 딸 못 일어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걸세. 장인 장모는 가진 것 없는 제가 아내를 데려갔다는 거에 항상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게 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처럼 전부 다 제 잘못 같았어요. 아내가 밖에서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불행한 상황도 다가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았었죠. 저가댁도 잘 사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는 병원비에 부담을 느끼고 계셨어요. 결국 추가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해가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놓았습니다. 뭐라고? 네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어? 너희 집안 형편도 좋은 것도 아니면서 병원비를 전부 다 결제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받을 수 없으니까 당장 가서 병원비 취소하고 와. 너한테 손 안 벌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너희 아버님 성격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사실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나만 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그래? 걱정하지 마. 이 정도는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어. 재수 씨 얼굴은 또 어떻게 보냐? 너희도 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돈 들어갈 것도 많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냥 방금 병원비 지불한 거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집안 문제로 도대체 몇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는 거야?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친구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며 아내의 사고가 자기 때문에 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어 선택한 결정이라며 다음날 다시 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신 장인 장모님께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며 상황 설명을 원하시길래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만 계신 장모님께서 갑자기 제 등짝을 세차게 내려치시더니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셨네요.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병원비까지 알아서 지불해 주겠다는데 그걸 왜 자네가 거부를 하려는 거야? 돈도 쥐뿔도 없어서 병원비 걱정하고 있었으면서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대충 들어보니 결국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맞는 거구먼. 그때 택시에 태워줬어 봐.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자네 친구라고? 그럼 병원비 받는 것도 좀 더 수월하겠네.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앞으로 지불해야 될 병원비 전부 다 대신 메꾸라고 전해주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친구가 사고 유발한 것도 아닌데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받은 병원비도 다시 제 돈으로 돌려줄 겁니다. 제 친구도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큰 돈이 나가는 건데 생활이 정상적이겠어요? 친구라며?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 아니야? 그럼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으면 되는 걸 가지고 어디서 찬밥 떤밥 가리려 하는 거야?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나중에 자네가 더 성공해서 갚도록 하게. 지금은 우리 집안 형편이 더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 상황이 좋던 나쁘던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장인 어른께서 모든 걸 결정하실 권한은 없으신 거라고요. 장인 어른은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 갑자기 제 멱살을 잡으시더니 큰 소리 쳤다고 화를 내셨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저에게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그런데 워낙 병실이 시끄러웠는지 장인의 목소리에 아내가 힘겹게 눈을 뜨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회복이 빠른 것 같아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 아내의 충격적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의사는 사고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장인 장모님은 알아보고 있었지만 정작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음날 친구가 병실로 들어온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영숙 씨 몸은 좀 어때? 그래도 정신은 돌아오셨네? 우리 집에서도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 깨어나서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영숙이가 나를 못 알아봐. 장인 장모님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를 전혀 모르더라고. 여보?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지금 영숙 씨가 나한테 여보라고 그런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영숙 씨 남편이에요. 당신까지 왜 그래? 나 장보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금방 손님 내려주고 오겠다고 했었잖아. 내가 그런 것 하나 기억 못할까봐?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얘는 내 친구 광덕이잖아.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잠시 기억에 오류가 생긴 것뿐이야. 내 친구가 당신이 장보고 들어갈 때 집까지 태워주려 했었는데 괜찮다고 하길래 손님 내려주고 들어가던 도중에 사고를 목격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온 거야. 정말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 오늘 장모님께서 우리 딸 진영이 데려온다고 그랬어. 의사 선생님이 사고로 인한 기억 상실증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천천히 기억을 해내려 노력해봐. 아내의 말도 안 되는 한마디에 저와 친구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의사는 기억에 혼돈이 생긴 것 같다며 사고 전의 기억들이 재배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너무 외부 자극을 주는 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선에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친구 강덕이가 저 대신 남편 역할을 해주는 게 심적 안정에 도움을 주면서 조금씩 기억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친구가 더 당황스러워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시려는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내치고 친구를 진짜 사이로 들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네는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겐가? 내 딸이 자네를 보면서 긴장하고 있잖아.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심적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네가 내 딸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네. 장모님,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제 친구가 저 대신 남편 역할을 하라는 건가요? 안 될 거 뭐 있어? 내 딸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자네는 우리랑 남남처럼 생활해주길 바라네. 자네, 앞으로 우리가 진서방이라고 불러도 괜찮겠나? 이게 전부 우리 딸이 하루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니 받아줬으면 좋겠네.
이러다가 영영 기억이 안 돌아오면 큰일이잖나. 아버님,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제 친구 대신 남편 역할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듯 싶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어쩌면 영숙 씨한테 더 안 좋을지도 모르고요. 아무리 기억을 되살리겠다고 연기를 하는 거지만 나중에 기억이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내 딸은 영영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거네. 내 딸에게 불행을 안겨주면 자네의 마음은 편하겠나? 그러지 말고 병실에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 사위가 되어줬으면 좋겠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우리 딸 영숙이 좀 살려주게. 장인 장모님은 친구에게 무조건 저 대신 남편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계셨어요. 아내의 기억이 하루빨리 회복이 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너무나 괴로웠고 하루라도 빨리 아내가 돌아오길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 당분간 저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네요. 멀리에서 지켜만 봐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답답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없는 빈 공간을 친구가 채워주면서 제가 있어야 할 위치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그만큼 저에게 오는 보람은 적었습니다. 분명 아내의 몸 상태는 좋아지고 있는데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는 제 친구를 살갑게 대해주시며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친구에 대한 마음이 고맙기도 하면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친구는 좋은 뜻에서 저 대신 남편 역할을 해주고 있었지만 너무 과분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끔찍한 상황을 언제까지 겪어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워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친구에게 처음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네요. 친구야, 정말 미안한데 나도 모르게 너를 질투하고 있나 보다. 정작 나는 영숙이한테 다가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너는 내 아내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네. 미안하다. 전부 다 내 잘못 같아.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지금의 상황, 나도 좋은 건 아니야. 내 아내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어.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영숙 씨는 너에 대한 기억을 전혀 떠올리려 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기억이 멈춰버릴까봐 그게 더 걱정이더라고. 차라리 네가 조금씩 다가가는 건 어떨까? 저번에 함께 찍은 사진들 보여줬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잖아. 본인 기억만 고집하고 있고 정작 네가 남편이라는 증거물을 내밀면 경기를 일으키니 기억을 회복하려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둘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 하지 않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몸은 멀쩡해 보이는데 정작 기억만 안 돌아오니까 나도 너무 힘들더라고. 나중엔 내가 누구의 아내인지 헷갈리게 될 정도라니까. 그래서 나는 이쯤에서 그만뒀으면 좋겠어. 점점 내 가정도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하다. 친구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제 아내의 기억을
되살려 주려다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까지 전부 잃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친구의 선택은 당연했었고, 저도 더 이상 기다리는 게 힘이 들어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독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던 지난날의 추억들을 전부 다 보여줘도 기억을 해내지 못했던 아내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병실에 들어온 저를 보게 된 장인 장모는 난리를 치며 저를 병실 밖으로 내쫓으려 몸을 밀치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자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 보였는데 자네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책임질 거야. 기억을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게. 장모님, 그게 말이 돼요? 영숙이는 제 아내라고요. 저와 결혼한 아내가 기억을 되살려 보겠다며 제 친구를 남편으로 앉혀서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안겨줄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더는 못하겠대요. 많은 것들을 잃고 있는 것 같아 결국 포기했다고요. 그런데 장모님은 제 친구를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능력 좋고 집안도 잘 사니까 이번 기회에 욕심 좀 부려보고 싶으세요? 장모님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한 집안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더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노력해서 꼭 아내의 기억을 되돌려 놓을 거예요. 그러니 연락드릴 때까지 병원은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뭐야? 내 딸 얼굴 보러 오는 거 가지고 자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가 옆에 있는 게 더 안전하겠다. 장인 장모님은 제가 아내의 병실에 들어온 걸 기분 나빠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직접 아내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뛰어들겠다는 말에 경악을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고, 결국 병실 안에서 장인과 몸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장인 장모에게 난리를 치면서 화를 내니 당황스러우셨는지 뒷걸음질 치셨고 결국 제 의견을 따라 주셨네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접근하며 많은 것들을 시도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걱정이 많았어요. 의사도 생각보다 회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걱정을 했고, 추가적으로 몇 번이나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결국 기억을 되살리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네요.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아내는 기억을 되찾는 건 실패로 돌아갔고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를 아예 남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현실에 놓인 자신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한 사진들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법적으로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자. 우리 딸 진영이가 걱정되지도 않아? 요즘 그냥 방치되듯 장모님 품에서 키우고 있잖아. 예전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행동하며 헤쳐나갔다고.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한 걸음씩 밟아 나가는 걸로 하자. 싫다니까요. 제가 왜 그쪽이랑 함께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에게는 남편이 따로 있다고요. 빨리 제 남편 불러주세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니까요. 이런 사진 몇 장으로 제 기억을 조작하려 들지 마세요. 아내는 제가 남편이라는 걸 기억해내지 않으려 했고 제 친구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친구는 아내가 회복될 때까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아내는 저와 함께 한다는 자체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처가댁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언젠가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며 아내를 기다렸지만 그 기간이 1년을 지나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단 한 번만 기억해내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한 번조차 저에게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고 세월이 흐른 만큼 이런 현실이 서로에게 적응이 된 듯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기억을 되살리지 못했지만 저를 어쩔 수 없이 남편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어요. 감정 하나 없이 메마른 목소리로 저를 대해주었고 각자 따로 사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장인 장모는 제 인생도 불쌍하다며 혀를 차셨어요. 불쌍한 제 딸 진영이가 항상 눈에 밟혀 아내를 두고 다른 인생을 사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기억을 잃은 상태로 2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걸 정밀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사고를 당했을 때 머리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때 당시의 의료 기술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치하지 못했던 문제가 20년이 지난 시점에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고 수술을 해도 정상적인 활동은 힘들 거라며 생명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거라는 진단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게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아내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걸 내려놓은 듯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게 되었고 저를 남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리를 두며 생활했던 딸 진영이와도 많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결국 머릿속에서 자라고 있던 종양이 뇌신경을 누르면서 쇼크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한 20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만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었죠. 형편이 어려웠던 저희 가족을 위해 많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뒤이어 장인 장모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제 딸 진영이도 좋은 남자 만나 결혼을 했고 저는 한국에서 좋은 추억은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에 풀칠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려 했는데 뜻한 거와 반대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버는 돈은 진영이가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도 많이 늙게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딸 진영이한테 전화가 왔고, 제 친구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저를 배려해 부친이 작고하셨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부친의 장례에 참석해야 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몰래 깜짝 귀국해서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고, 결제해야 될 금액을 제가 전부 지불한 다음 친구의 얼굴을 보려 하는데, 너무 늦은 새벽 시간이라서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진영이가 옆에서 일손을 거들어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장례식장을 두리번거리던 도중 유족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두워진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새우잠을 자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다가간 순간 충격적이게도 20년 전에 잿가루로 사라진 아내의 모습이었고,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진영아, 어쩜 너희 엄마랑 똑 닮았니? 순간적으로 너희 엄마가 살아 돌아온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런데 왜 이곳에서 흐느끼고 있었던 거야? 강덕이 삼촌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여기에 있어?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안 온 거야?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오시기 전에 다른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겨우 정신 붙잡고 있었어요. 삼촌 가족분들은 전부 돌아가신 상태라 저 혼자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네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금방 돌아오신다고 했었거든요. 제 입으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삼촌에게 직접 상황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의 상황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그 사이 친구가 장례식장으로 돌아왔고, 유족실에 제 딸만 있을 줄 알았는지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고개만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길래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고, 정적이 흐르는 사이 진영이가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길래 친구에게 무엇 때문에 제 딸이 이렇게까지 오열하는 건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무거운 입을 열었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의 얼굴에 주먹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나랑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너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미안하다. 하나뿐인 내 친구인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할 말이 없다. 설마 했는데 생각했던 게 진실이 될지 몰랐어. 진용아, 이놈이 지금 나 놀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야 임마, 아무리 그래도 지금 너희 부친 장례식장에서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되지. 이거 받아. 내가 전부 조사한 거야. 잠깐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증거물이야. 믿기 어렵겠지만 그 서류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모든 건 확실한 게 좋을 것 같아 검사한 결과 진영이는 내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이제 와서 이런 사실을 밝힌다는 건 모두에게 불행이겠지만 그동안 나도 너무 괴로웠다고. 영숙이가 기억을 잃었다지만 네가 아닌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큰 죄책감이 들었고, 잠깐 튀었던 불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
그때의 사고는 내가 말한 게 진실이 아니야. 영숙이는 장을 보고 우리 둘만 알고 있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 그런데 너무 깊게 와버린 것 같아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려 그만하자고 얘기했지. 영숙이는 너랑 이혼하고 나한테 오겠다며 등을 돌리려는 나를 쫓아오다가 사고가 나버린 거야. 나는 그때부터 너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데 진영이만큼은 내 딸이 아니길 바랬어. 하지만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내 딸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지. 하지만 마지막 남은 너의 행복마저 빼앗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얼마 전에 그동안 내가 느끼고 있던 감정이 진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진영이와 나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내 딸이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보관해뒀다고 생각한 서류를 90이 넘은 우리 아버지가 발견하게 되었지. 그리고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를 내 아내가 보게 된 거야. 이제 와서 너한테 알리게 돼서 미안하다, 친구야. 친구는 제 아내와 과거에 바람이 난 상태였고 그 결과로 진영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른 채 나이 70 먹을 때까지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오면서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게 전부 제 탓인 것 마냥 죄책감을 느끼며 인생을 살았는데 거짓에 속아 살았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개결을 쏟아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친구놈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폐암이 왔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용서를 빌고 있었네요. 하지만 저는 친구놈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한평생 살아왔던 인생이 모두 헛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해외로 다시 돌아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정신적인 충격에서 오랜 시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진영이도 많이 힘든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허비한 제 인생을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언제나 가정의 행복만 가득하시고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